전 세계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 수 530억 회 돌파. 세계 경제를 뒤흔든 코로나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게임 이용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언택트 시대의 덕을 톡톡히 본 게임 산업. 국내 PC 모바일 게임 산업도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괄목할 만한 수출 실력을 내놓으며 한국 게임의 저력을 세계에 인증한 가운데 콘솔 게임 시장을 승부처로 또 다른 비상을 꿈꾸는 우리 게임사들. 우리 게임 산업이 미래 한류 핵심 산업으로 우뚝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우리나라 전체 콘텐츠 수출액의 70%는 게임 산업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한국 게임의 수입을 다시 허가해 수출이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의 영향을 타고 중소, 중견 게임사들의 선전도 두려워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우리 게임 업체들이 고공성장을 이뤄갈 수 있을지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게임학회 시청자들께서는 좀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먼저 게임학회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국게임학회는 이제 명칭에 학회가 붙어 있는 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연구자의 모임, 그러니까 연구자들이 중심인 하나 학회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능은 연구 기능입니다. 컴퓨터에다 프로그래밍 또는 그래픽, 아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저처럼 경영학, 마케팅 또는 스토리텔링 이런 어떤 다양한 분야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 활동의 결과물들이 산업의 어떤 게임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거나 정말 게임 산업 진흥이라든지 규제 정책을 할 때 어떤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저희들이 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산업 어떤 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그런 대국민 인식 전환 사업이라든지 게임의 순기능에 대한 홍보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대부분의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게임 산업은 전혀 사정이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게 영향이 좀 있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게 국민적인 또는 전 세계 인류의 큰 지금 재난이 코로나가 됐는데 게임 산업이 가장 큰 수혜 산업이 좀 돼가지고 참 말하는 게 어쩌면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객관적으로 수치상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보면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대략 매출을 한 2조 5천억 정도. 작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한 50% 정도 성장을 했고 메이저 게임사는 대부분 그런 어떤 큰 성장을 이룩했습니다. 매출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게임을 플레이 시간도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2월 통계를 보면 한 다운로드 건수가 30% 늘고 좀 이랬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서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수단이 이제 게임이라는 이런 어떤 게임이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 특성이 있기 때문에 게임 산업이 아주 크게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게임 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던 것이 허리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중소, 중견 기업들도 같이 동반 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체적인 어떤 코로나에 의한 어떤 성장도 보면 메이저 게임사 즉 이제 대기업들이 주로 큰 혜택을 받았고 중견 기업까지는 상당히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있는 중소 개발사, 중소 게임사는 성장을 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비해서 메이저 게임사에 비해서는 성장률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허리 없는 그 성장이라는 그 현상이 올해 조금 완화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올해 좀 극복이 됐다 또는 없어졌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젊은 인재들이 또 이런 게임 대기업을 지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복지제도가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구글이나 애플 못지않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우리가 봤던 그런 어떤 노동 환경들, 상하의 어떤 직급적인 위계 질서도 사실은 별로 없고요. 물론 이제 작업에 대한 그 일에 대한 어떤 위계 질서는 있습니다만 직급을 가지고 하는 그런 위계 질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 카페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층을 골라가지고
거기서 아주 저가의 음료수, 경우에는 아주 공짜로 모든 음료수라든지 간단한 어떤 간식을 제공하는 이런 데도 있고요. 또 운동시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식사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놀랄 정도입니다. 식사가 같은 유기농 어떤 식단이 좀 나오고요. 이것 때문에 젊은이들이 열광한 하나의 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요 게임사들 뿐만 아니고 뭐 중견 게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데는 보통 경쟁률이 몇백 대 1 됩니다. 그 정도 지금 들어가기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이 결국 이제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어떤 직장 문화, 기업 문화가 무엇이 돼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게임 회사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게임 회사의 조직 구조, 조직 문화, 직장의 문화라는 것은 하나의 롤 모델이다. 한국 기업의 미래를 제시하는 롤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주 52시간 그 게임 업계에서는 좀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게임 회사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개발 주기를 한 2년 정도로 볼 때 초기에 한 1년 정도는 상당히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하고 아이디어를 짜고 마지막 한 6개월, 1년은 정말로 올인하는 거의 뭐 돌간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뭐 철야 작업도 하고 24시간 개발자를 투입해서 하기도 하고 그리고 테스트를 하다가 버그가 발견되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고치기 위해서 또 전체 개발 인원뿐만 아니라 개발팀 이외의 인원까지 총동원돼서 그야말로 올인 상태인 거죠, 조직이. 52시간이 좀 탄력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좀 탄력 근무제, 탄력 근로제 이런 게 좀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주 52시간이 먼저 좀 들어오고 그런 것들이 조금 경직된 형태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게임 회사들이 상당수 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로 인한 한한령이 시행된 지 4년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게임 업체, 온라인 게임 업체가 중국 파노를 받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파노라는 개념 자체가 상당히 생소한데 먼저 이것부터 짚어주시죠. 파노는 멀리 이제 역사를 좀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 게임이 너무 강해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게임의 내용을 심사해서 그 게임을 서비스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중국이라는 국가가 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파노를 통해서 한국 게임의 어떤 서비스라는 허가권, 그러니까 일종의 허가권인데요. 허가를 통해서 개수를 확 줄여버릴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자유롭게 풀어줬을 때는 1년에 한국 게임이 예를 들어서 뭐 200개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걸 이제 허가제가 나오면 20개가 될 수도 있고 또 10개가 될 수도 있고 지난 4년처럼 하나도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점에서 파노라는 것들을 좀 더 통해 파노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개선을 통해서 한국 게임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중국에서 그 우리나라 게임에 대해서 파노 총량을 줄인 것, 물론 그 한국 그 게임 산업에 대한 견제 때문이겠죠. 근데 그 내부적으로는 또 시진핑 주석이 뭐 다른 이유를 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스마트 기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이 나빠진다, 시력이 나빠진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눈 건강을 좀 제대로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시진핑 주석이 갑자기 이걸 강조했던 거거든요. 그 이후에 그럼 각 부처가 아주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럼 뭐가 문제야? 도대체 청소년들의 눈을 해치는 게 뭐지라고 보니까 게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으로 뭘 제일 많이 하지? 보니까 또 게임인 거죠. 게임을 그러면 이제 규제하기 위한 방법이 뭘까? 이걸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게임을 일단 시장에 내놓을 때 예를 들면 청소년들의 눈 건강뿐만 아니라 정서에 좀 안 좋은 게임들을 좀 걸러낼 필요가 있겠다. 일단 그게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시작을 해서 현재는 과거에 비해서 내자 파노도 외자 파노도 한 10분의 1 이하로 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100개를 넣어줬다면 지금은 통틀어서 한 10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어떤 파노에 대한 그 개방 또는 파노 허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단기간에 될 거라고는 보이지 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판로가 막힌 상황인데 중국 게임은 진입이 허용되는 상황이 좀 불합리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밖에 흘러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는 중국 게임이나 한국 게임이나 차별 없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예를 들면 중국 게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파노처럼 예를 들면 통과율을 절반으로 한다 이런 거 없습니다. 한국의 기업과 기본적으로는 외국의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그건 WTO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우리는 중국 시장에 이제 겨우 4년 만에 하나가 나왔고, 근데 일본 게임 13개가 나왔거든요. 유럽 게임 12개 나왔거든요. 미국은 8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작게 나온 거죠. 향후에 상호 호의 입장에서 한국과 중국의 어떤 판호 시장 자체 또는 게임 시장이 서로 윈윈의 상태를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2000년대 초중반이 그 상태가 서로 간에 진입에 처하니까 문제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향후에 이제 중요한 지금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 중국 시장이 완전히 그 정상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게임 업계 북미 또는 유럽 이쪽 시장에서는 어떻습니까?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서는 한국이 정말 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모바일 게임은 여러 개의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은 근데 또 PC 게임조차도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조차도 한국과 중국은 경쟁력이 격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야기하면 중국은 경쟁력이 올라온 거 우리는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과연 그러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한국 게임들도 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한국의 주요한 어떤 메이저 게임사들 같은 경우 뭐 콘솔 게임이라는 콘솔 게임은 예를 들면 뭐 소니가 하는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스박스, 그래서 닌텐도의 뭐 게임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지금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향후에 이제 한국 게임들이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중국 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에서도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라는. 그렇다면 이 소비자들이 해외 게임으로 눈을 돌리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 이제 한국 게임들이 온라인 게 흔히 이제 IP 우려먹기라는 어떤 비난을 좀 받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온라인 게임에서 성공한 게임을 다시 모바일 게임으로 똑같이 만드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게임 시장에서 볼 때는 결국 그나물의 그 밥 똑같은 거거든요, 게임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떤 참신한 게임이 잘 안 나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아주 뜨거운 지금 이 산업계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뽑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주고 게임 어떤 아이템을 사면 이제 그걸 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비싼 아이템도 있고 싼 아이템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원하는 아이템이 안 나오면 또 사서 또 열어보는 거죠. 이게 이제 뽑기입니다. 이게 최근에 조금 이게 좀 과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좀 재미를 좀 유저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해치는 거 아닌가. 이 두 개의 문제가 겹치면서 유저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솔 게임 같은 해외 게임으로 가거나 또는 심지어는 최근에 이제 중국 게임 하나가 나와서 큰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만 중국 게임에 열광하는, 과거에는 3번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또 한 번 큰일 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 뭐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게임 회사의 어떤 뭐 창업자, 개발자, 경영자 모두가 일단 정신을 좀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IP의 게임, 참신한 게임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 산업에서 유저들, 게이머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감동할 수 있는 좋은 게임입니다. 물론 좋은 게임이라는 것은 그래픽이 화려하고 돈이 많이 들어가고 이런 것만 좋은 게임은 아닙니다. 유저들이, 게이머들이 감동할 수 있는 게임, 또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감동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디어만 가지고 참신하게 개발된 게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IP에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에 기반한 게임을 만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즉 공격적인 게임 개발이라고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게임 산업의 제2의 도약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덧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돕기 위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대대적인 할인 판촉 행사인
크리스마스 마켓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2회째를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은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는데요. 온라인 플랫폼과 전통시장, 동네 슈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참여해 13,000여 개 상품을 최대 40%까지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크리스마스 마켓에는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돼 있는데요. 전자상거래 스타트업과 주요 온라인몰이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이색 기획전, 전국 전통시장 300곳에서 온라인 방송을 통해 무료 배송과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동네시장 장보기 서비스, 산지 직거래를 통해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할인 판매하는 공동 세일전 등이 있으니까요. 행사 전에 미리 알아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국민 힐링 토크쇼, 국민 참여 마스크 틱톡 챌린지 등 부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 온라인 행사에 많은 국민이 참여해 따뜻하고 특별한 크리스마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톡톡이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 생산은 전년 대비 5%가 감소하고 자동차 판매도 3.9% 감소했습니다. 반면 전기동력차 판매는 14.4% 증가하며 성장세를 보였는데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된 친환경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과 함께 우리 자동차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들이 친환경차 시장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죠.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 생존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섬뜩한 예측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 규모는 세계 7위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자동차 업계가 앞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 또 강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올해 코로나 상황이 아직도 심각합니다. 자동차 시장은 어땠습니까?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네, 전 세계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마이너스 15% 정도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판매가.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진짜 독특하게 세계에서 유일하게 6.3% 정도 증가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났고, 미국이나 유럽, 유럽은 마이너스 20%, 미국도 한 마이너스 10%대, 일본도 마이너스 한 12%대 되고 중국마저도 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6.3% 정도 성장하는 걸로 그렇게 나타나서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은 선방했다, 매우 선방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좋은 성장을 보였던 부분이 있죠. 바로 SUV 시장인데요. 차박이 인기를 끄면서 SUV 판매량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입니까? 예, SUV 시장이 이제 처음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지금도 이제 판매가 좋은데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서 SUV가 20% 이상 크게 성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친환경차 아니면 이 내연기관으로는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다는 그런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 현재 어떤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시장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통계를 잠깐 보면 2019년 현재 그 친환경차 시장은 글로벌리 527만 대 정도가 되는데 이는 전체 자동차 중에서 2011년에 1.3%였거든요. 이게 지금 5.7% 정도로 올라온 수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거의 전체 판매량 중에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도로 크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많은 예측 기관들에 따르면 이러한 추세가 2040년도에는 거의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60%까지 갈 거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 동력차 시장이 진짜 차량의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전기차나 수소차가 좀 많이 보급이 되려면 아무래도 충전소 인프라 확충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할 텐데요. 정부의 계획은 어떤지 또 업계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한 충전기를 급속 충전기 같은 것들 현재는 한 7,000대 정도 이거를 15,000개로도 드리고 완속 충전기는 한 거의 50만 대까지 드린다고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충전소도
한 2022년까지인가요? 한 310개 정도로 늘려간다고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상당히 그 속도가 약간 지연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수소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약간 안정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집단 민원도 발생하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각 행정기관에서 지자체에서 주로 인허가를 내주는데 인허가가 좀 지연되고 이래서 생각보다는 현장에서는 충전소 구축이 늦어지고 있어서 이미 전기동력차를 구매한 분들은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앞으로 이 부분에 정부의 각별한 또 기업들의 각별한 대응이 있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수소차의 특징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요. 달리면 달릴수록 그 대기 오염을 정화시키는 또 효과가 있다. 이게 어떤 원리입니까? 아니, 수소차를 보통 달리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쉬운 겁니다.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것 없이 수소차의 가동은 수소차에 탑재를 하고 대기 중에 있는 그 공기를 빨아들여서 그 중에서 산소하고 수소하고 결합을 시켜서 전기를 발생시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물로 배출을 하는 건데 이 물로 배출하고 전기를 만들 때 깨끗한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미세먼지나 오염 물질들은 배제가 되다 보니까 수차 내부에 이 걸러지는 장치가 쭉 있어갖고 그걸 걸르고 그리고 이제 밖으로는 물만 이제 배출되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도 하고 하죠. 그 걸러진 그 미세먼지들 그는 이렇게 좀 뭉치로 만들어서 버리면 되기 때문에 수차는 진짜 돌아다니는 공기청정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 중립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세계가 이 친환경차를 주목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온실가스 감축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친환경차가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하는 시점 언제쯤이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인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뭐 놔둔다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그 전망기관들이 전기동력차가 2040년경에 한 60%를 차지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제 생각에는 완전히 친환경차로 시장이 대체되기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실 지금 친환경차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전기동력차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근데 내연기관차는 뭐 이제 환경을 해치는 차, 전기동력차들은 친환경차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독일의 경제연구소에서 지난해 4월 시험을 했는데 디젤 기관차의 경우에는 1km 가는데 141g의 CO2를 발생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전기차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무연탄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그거를 이제 전기차에 주입하는 경우에는 한 200g 이상의 CO2가 발생하고 갈탄으로 만약에 전기를 생산하면 250g 이상의 CO2가 발전 과정하고 배터리 생산 교체 과정에서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탱크 투 휠 관점이다 그러는데 자동차만 보고 연료에서 바퀴까지만 보면 전기차나 수소차가 월등히 친환경차가 맞지요. 하지만 유전에서 시작을 해서 바퀴까지 보거나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두고 보면 과연 이 전기차나 전기 동력차들이 친환경적인 거냐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국가가 지금 뭐 내연기관차를 좀 판매를 중단하자 이런 논의들도 내고 있는데 그런 논의도 이제 아마 상황에 따라 기술 진보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좀 변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친환경차에서 배터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중국이 히토리를 전략 물자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배터리의 그 주요 재료인데 아무래도 타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기차가 계속 보급이 되면 될수록 배터리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경에 테슬라가 대량 생산을 한다고 하니까 배터리의 그 원자재가 되는 리튬이나 코발트 같은 가격이 90%, 150%씩 막 폭등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전기차는 모터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모터에 히토리가 많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근데 중국이 40% 이 정도의 매장량을 갖고 있고 또 이제 세계의 광산들을 중국 업체들이 많이 지금 장악을 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원자재 확보 문제가 전기차가 가면 많이 판매되면 될수록 불거질 거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를 병행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된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수소차, 전기차, 또 뭐 심지어 뭐
바이오 메탄 차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들의 포트폴리오 내지 이런 거를 가져가는 게 전략상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이 전기 동력차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수소차들의 보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부품업계도 재편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잘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나라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아마 이 변화가 될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정부도 이제 미래차 발전 전략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 업계도 좀 체계적으로 이 전환하는 걸 좀 준비시켜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전부는 아니지만 하여튼 우리가 모집단을 두고 본다면 한 200개 정도 업체가 답을 줬거든요. 근데 현재 우리 부품업체 중에서 한 40% 정도만이 전기동력차의 부품을 이미 생산해서 공급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그럴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나머지 60%는 아직 미래차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미래차 제품을 한번 개발해서 납품한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6, 7년이 넘게 걸리고 있고 그 개발할 때도 자기 돈으로 대부분 그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익은 17% 정도밖에 안 나고 있어요. 나머지 한 83%는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전기차 시대로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 시대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캐시카우로 역할로 돈을 좀 벌어서 그 돈 갖고 전기차 부분에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부품업체들한테 좀 쉴 수 있는 시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에서 어떤 그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이런 그 자동차 업계의 수요를 좀 더 부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정부에 대해서는 거의 금년의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참 잘해 주셨어요. 일단 전체적으로 방역 대책도 다른 나라보다 잘해 주셨고 특히 개소세를 법까지 개정해가면서 70% 정도까지 인하를 해주고 나중에는 30% 정도 인하도 해줬지만 또 공공기관 이런 데가 나서서 우리 자동차를 사주셔서 과거에는 7대 3 정도로 해외 부분이 7, 국내가 3 정도였는데 금년에는 지금 5대 5로 내수가 완전히 받쳐져서 우리 지금 자동차 산업이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제 내년을 좀 보면 조금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이미 내년에 살 차를 금년에 다 끌어다가 소비자들이 샀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내수가 어느 정도 침체가 불가피할 겁니다. 저희는 마이너스 4%가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 이제 그 선진국 시장이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조기 정상화가 이제 된다면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거기는 화랑이 될 건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 업체들도 이제 경쟁력을 이제 올리고 생산이 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출 시장에서 경쟁이 좀 심해질 거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각종 규제 입법이 좀 많아진다든지 또 근로자들도 고생을 했으니까 임금도 인상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특히 경쟁력에 관한 여러 가지 정부의 지원, 업계의 노력이 있어야 될 거다. 구체적인 걸 지금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 자동차 산업협회에서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기업 애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시던가요? 네, 그때 그거를 설치한 이유도 코로나19가 되면서 특히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그 유동성 문제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정부에 전달해줌으로 인해서 아주 긴급하게 그 유동성 위기에 빠진 그런 업체들을 지원해서 우리 부품업체가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었는데 바로 그런 기업들의 애로를 잘 파악을 해서 정부에 전달해준 그런 역할을 주로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 상법하고 공정거래법 이렇게 공정경제 3법이라고 일명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회를 통과했는데 그 재계에서는 이거 기업 규제 3법이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어차피 해야 될 과제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업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자동차 업계의 경우엔 다른 예를 들어서 공정거래의 문제를 더 좀 법을 개정해서 투명하게 해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감사를 분리 선임하는 문제, 이사회에 참여하는 감사를 분리 선임하면서 그 대주주 등의 의결권을
합산해서 3%로 제한했던 문제, 이 문제는 특히 해외에 있는 투기 자본이나 특히 경쟁업체들이 지원하는 그러한 그 사람이 감사로 추천이 돼서 만약에 선임이 돼서 들어오면 우리 이사회가 개최될 때 그분이 참여를 해서 우리의 모든 그 전략 결정이라든지 영업 비밀, 무슨 기술 이런 것도 다 가져갈 수 있고 그게 우리 경쟁력에 훼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던 건데요. 뭐 다행히 정부와 국회에서 그 합산 3%를 개별 3% 제한으로 이렇게 좀 완화를 해주셔서 그나마 약간 숨통을 틔우게 됐어요. 그런 면에 대해서는 뭐 정부하고 국회에 상당히 감사를 드리는데 다만 경쟁 기업들이 추천하는 인사가 감사가 돼서 이사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고 많아요, 아직도. 그래서 이거는 좀 시행을 해가면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대했던 어떤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좀 나온다면 언제든지 다시 개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앞으로의 자동차 산업은 친환경차를 둘러싼 경쟁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 경쟁 속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신속한 대응과 인프라를 구축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네, 앞으로 우리 자동차 산업이 제2의 전성기를 맞아 세계를 주도하는 자동차 강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